정기가야사 요약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삼국 초기사의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간단히 개요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 제7대 일성이사금이 보는 가야사를 신라본기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라 8대 아달라 이사금이 본 가야사를 역시 신라본기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맺은 말 있습니다. 삼국초기사 개요입니다. 삼국사기로 3, 4세기 3만사를 어떻게 읽는가? 3, 4세기 3만사라면 중국 사료에 나오는 후한서 동의전, 그 다음에 삼국지 동의전, 진서 동의전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읽느냐 이거죠. 마한사는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 백제본기는 마한의 일국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한사 전체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한 나라의 역사를 보므로서 마한사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의 단면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안사는 어떻게 보느냐? 진안사는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는 겁니다. 신라본기가 뭐 진안사를 다 설명은 않지만 진안의 일국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진안사의 한 단면을 통해서 진안사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안사는 어떻게 보느냐? 변안사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외 기록으로부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외가 바로 변안사이기 때문에 변안사유가 어떤 변화를 거치는가를 신라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안사 이해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봄에 소국 간의 국혼을 맺는다. 삼안사유는 소국 간의 혼인을 통해서 국가를 유지해 왔어요. 혼인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리는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군사적 동맹입니다. 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다른 나라가 도와줘요.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한 데가 어딥니까?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보면은 누굽니까? 책계왕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왕의 부인이 대방국 공주인 보과예요. 그래서 대방국이 고구려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도와줄 수 있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사 동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호는. 그 다음에 군사 동맹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경제 동맹도 포함하고 있어요. 어느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다른 나라가 도와주는 겁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버류이사금절 보면 경제 동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가야사 연구의 최종은 뭐냐? 가야사 연구의 마지막은 어디까지 하면은 드디어 가야사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가야사는 임나가야사가 대표입니다. 그리고 고대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왕력 중심으로 이해돼요. 그 이유가 왕력 중심으로 서술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야사 연구의 종착점은 17명 내외로 정확히 보냅니다. 제가 그냥 17명 한 거예요. 17명 내외로 추정되는 임나가야 왕들의 연대기를 복원하는 것이다. 즉 임나가야 왕의 왕력을 완성하는 것이 임나가야 연구, 가야사를 대표하는 이게 임나가야니까, 즉 가야 연구의 최종 목적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나가야 1대 왕은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제위했는데 주요 사건이 뭐가 있었고, 임나가야 제2대 왕은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제위했는데 주요 사건이 뭐지고, 이런 임나가야 왕의 연대기를 복원하는 것, 이것이 가야사 연구의 마지막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로왕에서 구영왕에 이르는 남가야가 김해가야, 금관가예요. 왕력 복원은 제 책을 보시면 됩니다. 제 책을 보시면은 그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남가야 왕력 복원은 제가 볼 때는 저는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나가야 왕력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제국의 멸망과 부활, 제목은 거창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권의 상실과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일제에서 국권을 상실했어요. 이걸 제국의 멸망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해방됩니다.
국권을 회복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활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한반도 남부, 중부 이하 남부의 그 초기 역사를 이루어갈 때는 세 가지가 기본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함성백제, 삼국사기 백제번개예요. 함성백제가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부활하는가? 부활은 어떻게 합니까? 고유왕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고유왕부터를 우리가 후기 함성백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나가야는 어떻게 합니까? 3세기 초에 멸망해서 3세기 중반에 부활해요. 구체적으로 연도가 언제입니까? 253년입니다. 서구르의 죽음인데 3세기 신라사를 관통하는 두 개의 중요한 사건이 253년에 있었던 서구로 죽음과 262년에 있는 서구로 부인의 죽음이에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253년부터가 후기 임나라의사예요. 그다음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도 3세기 말에 망해가지고 4세기 중반에 부활하는데 17대 내물리사금부터가 바로 후기 신라입니다. 그 제국의 멸망과 부활을 이어하는 것이 전기, 백제사, 가야사, 신라사를 이어하는 핵심이 됩니다. 후기 가야 건국에 관해서는 어떤 것이냐? 앞으로 제가 할 건데 김해 대성동 고분군 편에 나올 겁니다. 임나가야의 7대 혹은 8대 왕으로 추정되고는 3세기 중반 후기가야 건국자의 행적을 추정합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을 축조하게 된 그 원인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3세기 중반에 후기가야를 건국하게 되는데 그 건국자의 행적을 어떻게 추정한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육하원칙에 의하여 추정을 합니다. 육하원칙에 의하여 가야제국의 부활을 설명하신 것이 바로 김해 대성동 고분군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영락 17년 봄 1월입니다. 영락 17년 사건 봄 1월에요. 광개토왕 비문에 나오는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인한 변진한 사유 해체가 가져온 남가야 좌제왕의 후기가야 건국 과정이 있어요. 이것은 제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락 17년에 어떻게 변진한 사유가 해체돼 가지고 남가야 제국이 제국이라면 이상하죠. 남가야, 김해가야가 부활하는가? 그 남가야 재건국 과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요. 삼국유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 책을 보시면은 거기에 관한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광개토왕 비문의 기본이 뭐냐?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 비문에는 해만 나오지 달은 안 나와요. 그래서 사건의 달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건의 달을 정확히 아는 게 뭡니까? 광개토왕 비문에 광개토왕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뭐예요? 바로 391년 신묘년조예요. 이게 영락 5년인데 잔국토벌의 명분조입니다. 잔국토벌의 이유를 적은 거예요. 이게 언제입니까? 봄 3월이에요. 그 다음에 광개토왕의 마지막 기록은 뭡니까? 412년에 죽은 사건이에요. 그럼 412년 몇 월에 죽었습니까? 여름 6월에 죽었어요. 이게 마지막 광개토왕 비문에 있는 광개토왕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름 6월에 죽은 거. 그래서 391년은 봄 3월, 412년은 여름 6월. 달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다 있어요. 그런데 삼국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구려 원기를 보면 고구려 정부는 광개토왕이 죽은 지 1년 4개월 후인 413년 겨울 10월에 왕의 죽음을 공포하였다. 이때 왕의 죽음을 공포를 해요. 고구려 원기를 보면. 그럼 생물학적 죽음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불행히도 고구려 번개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412년 여름 6월입니다. 이때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간단히 알 수 있어요. 제가 아마 여기 동영상 어딘가 설명한 것 같은데. 그럼 백제의 건국이란 무엇이냐? 자,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건국이란 대동강 유역에서 한강, 금강 유역으로 남한 마한의 한왕 체제를 종식시키고 진왕 체제를 수립한 것이다. 즉 진왕 체제의 수립이 백제의 건국이에요. 진왕 체제에 관해서는 후한세도 나오고 삼국지에도 나옵니다. 제1세기 초에 한왕 체제를 무너뜨리고 진왕 체제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그 원조왕제에 나와 있는 마한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백제의 건국은
후한세도 나오고 삼국지에도 다 나오는 겁니다. 뭐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 나와요. 이 지인왕이란 대왕이란 말인데 이게 백제왕이란 말입니다. 칠지도의 백제왕서자, 이 지인왕 공립하기 전에 백제왕이 즉위했는데 아직 공립이 안 됐어요. 백제진왕이 목지국 진왕입니다. 그래서 칠지도에 백제왕서자라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백제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백제 수도는 목지국이에요. 지금의 금강역에 있는 목지국인데, 그럼 진왕은 통치를 목지국만 통치하는 겁니까? 삼한 전체를 통치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다음과 같습니다. 진왕이 공립되기 전에는 목지국만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왕이 즉위하건 말건 사실 주변 나라의 즉위 자체는 큰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런데 공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삼한 전체를 통치해요. 이러면 이제 주변 국가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왕의 즉위가 아니고 진왕의 공립이에요. 그럼 어떻게 공립합니까? 그것은 마한지역 최강국과 혼인하는 거예요. 혼인해가지고 왕족과 왕비족의 결합으로 삼한을 공동 통치해요. 그래서 왕비족이 마한왕이 되는 겁니다. 왕비족 쪽에. 삼국사기 백제는 언제 왕비족이 되느냐면 4세기 초 비류왕 때 백제 왕비족이 돼요. 그래서 목지국인 왕족과 결합해서 백제를 공동 통치하게 됩니다. 나중에 4세기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왕비족이 되는가? 그 왕비족이 되는 과정, 그 과정에 생긴 갈등, 이런 것들이 삼국사기 백제문계에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신라 7대 일성이사금이 본 가야사를 보겠습니다. 일성이사금 내는 외교 기록이 없어요. 사실을 교환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고구려 백제 외에 가야가 없어요. 자,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다 적은 건 아니고 중요한 기록만 제가 중요한 기록을 생각하는 것만 뽑아놨습니다. 일성이사금이 왕위 열렸다. 그런 유리왕이 맏아들이다. 혹은 일찍 갈문왕 아들이라고 한다. 왕의 출자에 이설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이설이 맞아요. 그러니까 선왕인 지마이사금이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 아들이 왕통해서 왕이 되는데, 유리왕의 맏아들이 맞냐? 일찍 갈문왕의 아들이 맞냐? 아마 일찍 갈문왕의 아들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성이사금이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아버지를 갈문왕에 추종하는 거예요. 추종. 봉하는 거죠. 추종은 아닌 거예요. 추종. 그래서 저런 경우는 대부분 이설이 맞다. 그 다음에 왕이 되면은 사면하고 사면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도 지내고, 인사를 하는데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신라본기를 보면 새 왕이 즉위하면 대부분 인사는 언제입니까? 1년에서 3년 사이에요. 특히 대부분 2년입니다. 백제는 2년이에요. 2년. 백제본기를 보면 2년인 이유는 공립이 안 되면 권력이 실세 권력이 넘어가요. 2년째까지 공립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백제가 진왕제의 직접적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신라는 조금 달라요. 아무튼 실세 관료는 즉위부터 1, 3년 사이에 임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라의 유일한 적은 말갈 뿐입니다. 백제와도 혼인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외와도 혼인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가야는 약해졌는지 2세기 초에 안 나타나요. 외만, 임나가야만 나타난 겁니다. 근데 5년조를 보면은 138년입니다. 가을 7월 알천 서쪽에서 군대를 크게 사이렸다. 군대의 대열병이 있는 것은 이 앞이나 뒤에 이 부근에 큰 전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투의 대상이 없습니다. 전투의 대상이 없는데 원래는 있었을 거예요. 원래는 있었는데 구삼국사를 쓰면서 삼한사를 싹 빼버렸어요. 목지국과 그와 관련된 기록을 전부 빼버리면서 전투 대상이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은 이 중반인데 2세기 중반에 진안 지역이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진안 지역이 어디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느냐? 이 목지국 진왕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세기 초가 되면은 목지국이 마한 진안 변환을 전체를 통일합니다. 전체를 통일해가지고 삼한 체제를 완성해요. 그런데 3세기 중반이 되면 됩니까? 마한하고 진안은 그대로 진왕의 통치에 있는데 변환이 진왕의 통치에서 빠져나가게 돼요. 3세기 중반에.
왜 어떻게 빠져나가게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들어오게 되는가? 그건 삼국사기를 보아야 합니다. 삼국사기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말갈과의 그 계속된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말갈이라는 건 고구려의 지방 조직입니다. 고구려가 진안 지역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건 국경이, 그러니까 진안 지역이 고구려와 맞닥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진안 지역은 고구려로부터 공격받는 것뿐만 아니고 백제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어요. 목지구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때는 고구려 백제의 밀월 시기입니다. 고구려 백제가 협력하는 시기예요. 언제부터 고구려 백제의 밀월 시기가 시작됩니까? 우리가 압니다. 고구려 태조왕이 즉위하고 후하는 공격을 계속 받으니까 태조왕은 이전에 해시왕통과 다른 고시왕통입니다. 갑자기 3개월 동안 남쪽 바다로 간다고 사라져요. 그러더만 태조왕이 다시 돌아온 후에 요새에서 마한군과 고구려군이 합세해서 후한군을 막아요. 그러면서 백제에 대한 말가르 공격도 사라지고, 이때부터 백제와 고구려 간의 밀월 관계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백제가 진안 지역을 공격하고 있는 통에 말가를 시켜가지고 다시 진안 지역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만 말가를 공격을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진안 소국들도 마찬가지로 말가를 공격을 받는데, 이제 삼국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기록만 안 나와요. 9년을 보면 왕이 여러 대신들을 불러 말가를 공개하 그를 논하였으나 이찬웅선이 불가하다고 왕에게 말한 일을 중지하였다. 왜 불가한가도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대신이 이 얘기를 하는데 이유를 어떻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여러 대신들을 불러, 당시 신라에서 대신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어요. 강료라고 해야 맞습니다. 대신이라는 용어는 백제본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6세기 이후, 5세기인가요? 6세기 이후에 대신이라는 말도 나오고, 중국식 용어인가요? 대신은 중국식 용어가 아니겠네. 제자가 중국식이죠. 6세기에 제상이 나오고, 대시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이제 큰 어미다. 어미 대장이라는 말이에요. 순수한 우리말로. 한자로 대신이 큰 어미니까 저건 이제 중국식 표현이 아니고 우리나라 표현인데, 일본 서기를 보면 그 중앙 강료들을 대신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초창기부터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지 통일 전에 여러 그 소국들이 있는데, 큰 소국의 지배자를 신지라 했다. 신지가 아니고 그 신지가 엄지입니다. 엄이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대신이에요. 여기 번역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민간에서 금은 주옥의 사용을 금하라. 국가 재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전쟁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된 흉년이고, 그 다음 13년도, 그 다음 12년도, 13년도 반란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국가가 여러 가지 어렵다는 것을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지난주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나 거의 비슷한 상황들입니다. 금은 주옥의 사용을 금하라는 것이 저 나중에 또 나오는데, 그건 불교화 때문에 나온 겁니다. 법흥왕 이후에 불교화하면서 나온 것이고, 저 때는 마치 우리나라의 IMF나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14년조 보면 이제 역시도 전쟁 분위기입니다. 신하들에게 명하여 장수가 될 만한 지혜와 용맹한 자를 청구하겠다.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세기 중반에 그 목지국 진왕이 백제입니다. 목지국이 백제 국명이에요. 그러니까 백제가 삼한 통일전쟁에 나서가지고 그 진안 지역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진안 지역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 진안 지역에 있던 신라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수가 될 만한 자를 청구해라, 그런 거죠. 그리고 인사, 박아도를 갈문왕에 봉했다. 박아도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적었을 텐데 이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사를 해요. 16년도에 봄청을 득훈을 4차 선충을 대마. 이전에 인사를 했던 사람이 아마 전투에 나가서 패했거나
죽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성 18년도도 이찬 웅선이 사망하자 대선을 이찬을 임명하고 내 병마이를 겸하여 맡게 하였다. 이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전쟁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전쟁 상황입니까? 후한세와 삼국지에 나오는 삼한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목지국이 즉 백제가 주변 소국들을 하나씩 점령하는 겁니다. 네, 신라는 마지막까지 점령이 안 돼요. 삼국지 동의전의 변진한 철을 보면 26국을 적어놓고 변진하는 24국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즉 변진한 체제에 들어온 나라는 24국이고 마지막 두 나라는 그 변진한 체제에 안 들어왔어요.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신라하고 25번째인 신라하고 26번째인 우유국 또는 우주국입니다. 거기는 울릉도로 추정돼요. 울릉도가 백제에게 정복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삼국지 동의전의 그 변진한 기록은 정확한 겁니다. 자, 153년인 즉 일성 20년을 보면은 궁궐 대문에 불이 났다. 이건 뭡니까? 내란이 일어난 겁니다. 궁궐에 불이 났다는 내란이는. 그리고 해성이 동쪽에 나타나 다시 동쪽에 왕이 유고 상태에 들어갔어요.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왕이 더 이상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죽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리고 3개월 후에 154년 봄 2월에 왕이 죽었다. 왕의 죽음을 공포한 겁니다. 정부가 왕의 죽음을 공포했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왕이 죽었다고 한 것은 국가가 왕의 사망을 대대적으로 알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실제로 죽었을 가능성도 있고, 한 달 전에 죽었을 가능성도 있고, 뭐 1년 전에 죽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건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 일성의 사금은 이제 간략 간단하고 아달라의 사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달라의 사금이 박씨 왕통의 마지막 왕이에요. 자, 아달라의 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그는 일성의 장자다. 키가 7자, 풍채가 훌륭하고 얼굴 모양이 기이하였다. 어머니는 박씨다. 지솔의 왕은 딸이다. 왕비는 박신혜의 부인이다. 그러니까 백제라는 나라는 삼국사기를 보면은 왕비를 다른 소국에 데려옵니다. 전부 다 다른 소국에서. 다른 소국에 안 데려오는 경우 있어요. 해씨가 왕족, 진씨가 왕비족 이런 경우 있지만 이제 많은 경우 다른 경우 데려오는데, 백제뿐만 아니고 다른 삼한 소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소국 간의 국호노력을 통해서 왕비를 데려와요. 그런데 신라는 달랐습니다. 신라는 전부 왕비를 내부에서 공급해요. 내부에서 자국에서 왕비를 공급하고 자신들의 여인을 뭐 공주라든가 지배층의 여인을 다른 나라의 왕비로 보내는 정책을 썼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본기를 보면 공주가 시집을 가는 경우는 친선을 맺었다 그렇게 쓰고, 공주가 아니고 다른 지배층의 여인이 가는 경우는 누구의 딸을 보냈다 보통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꼭 그런 거 아니지만 대충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달라의 사금 기록에서 중요한 기록이 어디입니까? 2년조에 나와요. 2년조. 원년에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개호원을 이찬으로 임명했다. 그 다음에 2월에 시조의 묘에 제사를 지내고 죄수를 사면했다. 되게 왕 제면하는 거죠. 흥선을 일기차례 임명했다. 이제 흥선이라는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분이 바로 석시왕 도월년 훗날의 버류이사입니다. 흥선은 왕이 될 때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7년이 바로 아달라의 사금 4년이 굉장히 중요한 나옵니다. 봄 2월에 간물현과 마산현 설치했다. 이게 바로 동해안이에요. 지금의 포항 근처 영일만. 그래서 이때 최초로 동해안 기록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분기에 최초로 동해 바다가 등장하는 게 바로 157년이에요. 그리고 그럼 그 이전의 바다 기록은 모두 남쪽에 있던 김해바다 기록입니다. 그래서 임나와 신라 사이에 있던, 그래 가야제국과 신라 사이에 있는 김해바다 다 내륙바다 기록이에요. 이때가 최초로 동해안 기록이 출현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동해안 기록이 출현하는데 영일만이라는 지명이 이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동해안, 영일만, 포항 일대를 다 점령했는데 일식이 일어나가지고 민심이 흉흉하니까 해를 다시 맞는다는 제사를 지내요. 영일제천. 그래가지고 영일만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7년에 신라가 최초로
동해안에 도착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5년 그 158년입니다. 춘 3월, 이야, 봄 3월이다. 국호는 봄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3월이라겠죠. 웨인 네빙, 그 외국과 두 번째 혼인이에요. 네, 지마이 사금이 한 번 혼인하고 이 세기에, 그 다음에 이 세기에 또 아달라이 사금이 외국과 혼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년, 8년, 뭐 금성 북무이 저절로 열렸다. 바다고기 일주로 이런 전부 다 이제 지진 같은 그 뭔가 자연재해의 징징조입니다. 당시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9년 전쟁 위기에 관한 나와 있어요. 왕이 사도 행차에 주둔의 명차에 위로하였다. 전쟁 대상이 삭제했는데 이건 이제 그 사만사, 그러니까 목지국과 그의 휘하에 있는 여러 소국들은 싹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 대상이 삭제된 거예요. 국호를 한번 요약했어요. 앞에 보기에서 앞에 요약하면 나온 건데, 신라가 외와 즉 임나와 두 번 혼인합니다. 이 세계에 첫 번째 혼인은 지마이 사금 12년 서기 123년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봄 3월입니다. 왜 광화했다. 왜 이때 혼인하냐면 부산반도 끝단을 점령해요. 신라의 수군이 김해바다를 남하해가지고 부산반도 끝단을 점령하고 대징산성을 축조해요. 그러면서 이 임나 우세에서 신라 우세로 바꾸니까 결국은 임나가 부산반도 이쪽 대징산성 돌려받기 위해서 신라와 이제 평화협정을 맺는 겁니다. 평화적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마이 사금의 딸이 임나가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이 두 나라가 이때 이제 처음으로 혼인을 통해서 그 평화 관계를 수립하는 거죠. 이로부터 약 80년 동안 외와 전쟁이 없습니다. 외와 신라 사이에 그 두 나라가 공동으로 이제 김해바다를 운영하고 국방이라든가 경제에서 공동으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가야 평화 시기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인은 아달라이 사금 5년이 되기 158년이에요. 봄 3월에 외인이 내방하였다. 아니, 위에는 대징산성 사건 때문인데 왜 아래에 또 이때 혼인했을까? 이거 봄 3월 내빙입니다. 그건 뭘 알 수 있냐면 이때, 그러니까 158년 바로 전에 임나가야 새 왕이 즉위한 거예요. 임나가야 새 왕이 즉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이 당시에 그 사만 체제의 풍습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왕비는 주변에 강력한 소국에서 데려와요. 그래야 지배자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임나가야 왕이 157년에 즉위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58년에 아달라이 사금의 딸을 왕비로 세우고 자기가 공립이 되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은 157년에 임나가야 새 왕이 즉위했다는 얘기는 대략 4대 내지 5대 왕 정도로 되는 사람이 이때 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나가야 왕이 언제 즉위하고 언제 퇴위했는가를 삼국사기를 보고 또는 여러 기록을 보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사만지역은 봄에 국호입니다. 봄이면 1월, 2월, 3월이에요. 그런데 둘 다 언제 합니까? 3월이오죠. 마지막 달에 외인이 와서 신부감을 구해서 데리고 가서 화려한 혼인을 하는 거, 이게 3월에 한 달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외국은 3만의 일국이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신라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 얼마나 가깝냐? 신라와 남북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었다. 이거죠. 지금의 부산반도, 그러니까 부산에서 울산에 이르는 지역이 바로 임나가야입니다. 삼국사기는 외국이라 적었는데 그 임나가야가 일본 열도를 간접적으로 통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외라고 불렀을 수 있어요. 아니면 임나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신라번기 쓰면서 전부 외로 고쳤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 신라와 임나는 2세기에 2번 혼인했다는 거, 지마이 사금이 1번, 아달라이 사금이 1번. 그 다음에 11년 봄 2월 용견 경도 수도에 용출현했다. 이거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165년 12년 겨울 10월 아찬 길선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발기약되어 처형을 두려워하여 백제로 도망갔다. 대충 뭐냐면 반란이 아니고 한 1년 정도는 마치 길선이 이 권력을 잡을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실패한 거죠.
백제로 도망갔다. 왕이 글을 보내 그를 넘겨주려고 해서나 백제가 않았다. 왕이 노하여 군사를 보내 백제를 공격하자 백제는 성을 닫고 집에 나오지 않았다. 식량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인데 왜 길선이 이때 모반을 했느냐 하는 것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길선의 딸이 이 백제 왕비예요. 그러니까 계루왕 앞부분이 아니고 계루왕 뒷부분을 통치한 왕이 그 공립이 되기 위해서 당시 백제는 진왕제를 하고 있어서 진왕제는 공립이 돼야 왕의 시호와 대수를 받아요. 그래서 이전에 왕 두 명이 신라와 혼인해서 공립이 됐기 때문에 자기도 신라와 혼인을 했어요. 그런데 아달라이 사람이 아니고 이제 아찬 길선과 혼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혼인을 어떻게 됩니까? 군사동맹, 경제동맹 이런 것으로 신라가 친백제 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선이 모반을 한 거예요. 그럼 길선이 만약에 모반에 성공했으면 길선이 왕이 되는 겁니까? 물어보세요. 그건 아닙니다. 길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길선이 실세 관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라의 상을 명목상의 왕으로 앉히고 자기가 국정을 좌지우지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실패했어요. 왕이 노하여 군사를 보내 백제를 공격하자 백제는 성을 놓고 나오지 않았다. 근데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 백제는 삼국사기 백제예요. 한성 백제는 이후로 더 이상 왕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왕을 세울 수 없는 나라는 뭡니까? 망한 겁니다. 이게요. 그다음 다음 해보겠습니다. 아달라의 자금 14년 167년입니다. 가을 7월 백제가 서쪽의 두 성을 격파하고 주민 1000명을 잡아갔다. 8월 일기찬 흥선으로 하여금 군사 2만을 거느리고 그들을 공격해가 또한 왕은 기병 8천을 거느리고 한수로부터 백제로 자했다. 백제는 그에 들어와야 잡아갔던 남녀를 돌려주고 바친을 요구하였다. 무려 3만에 가까운 대군을 동원했는데 이마팔 당시 신라가 동원할 수 있는 총 병력이었어요. 사실은 무리한 겁니다. 무리했는데 그러면 백제의 군사력은 얼마나 됐습니까? 백제의 군사력은 삼국사기 백제몽리를 보면 많아야 2000명, 3000명이었어요. 그럼 아니 2000명, 3000명 되는 나라를 공격하는데 3만에 가까운 대군을 끌고 왜 갑니까? 그게 아닙니다. 삼국사기 한성백제 옆에는 한 15개국 정도 되는 여러 소국들이 있었어요. 삼국사기 백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백제를 공략하려면 적어도 저 정도는 데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3만에 가까운 병력을 동원하는데 신라 내부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을 걸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는데 2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간 1일차 흥선의 한강유역 회군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한강유역 회군 후에 이 다음 해 168년에 1일차 흥선이 신라의 정권을 잡게 돼요. 마치 유화도 회군하고 비슷합니다. 이성계가 유화도 회군 후에 고려의 정권을 잡듯이 1일차 흥선은 벌써 그보다 훨씬 오래 전입니다. 167년에 한강유역 회군으로 하고 신라의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것이 석시왕통의 수립이에요. 신라의.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백제가 80년 만에 신라를 공격해 왔어요. 공격한 이유도 뚜렷하지 않아요. 군사력도 별로 없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백제가 80년 만에 신라를 공격했다는 것은 그 전에인 166년에 백제 왕권이 바뀐 거예요. 왕권이 바뀌어서 백제 진왕의 다음 노조가 임명됐어요. 더 이상 왕을 세울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왕이 목주국, 진왕이 백제왕의 목주국, 백제왕이 새로운 다음 노조를 임명한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음 해 진왕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신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즉 지난주 공격에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삼국사기에 만약 백제봉기가 없다, 신라봉기만 있다, 신라봉기만 있다고 해도 이로부터 추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행히 백제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167년에 80년 만에 공격한 것이 166년에 새로운 통치자가 들어서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삼국사기 백제봉기를 보면 166년에 한성백제가 멸망하고 새로운 통치자가 등장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계루왕 38년 겨울 10월 신라 아찬 길선이 모반했다가 실패해서 도망해왔다. 왕이 장이입니다. 신라왕이 불행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신라왕이 노하에 쳐들어왔으나 여러 성들이 문을 닫고 나오지 않으니 신라군은 양식도 돌아갔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공립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희망이 없는 왕이 된 거죠.
왕이 죽고 새로운 통치자가 들어왔어요. 그게 초고왕입니다. 게르왕을 찾아 그 왕에 대해서 미사유가 일체 없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게르가 왕이 39년에 죽자 왕이 됐다. 이게 인명노사라입니다. 인명이 됐어요. 초고왕 2년 가을 몰래 군사 신라가 서쪽 병을 깨뜨리고 뭐 기타 등등 80년 만에 백제가 신라를 공격한 이유는 백제 진왕이나 마한왕의 명령으로 한강 지역 마한 소국들이 지난 지역 공격에 동원된 것이다. 이후 말가르 공격을 받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라를 공격하다 계속 패배한다. 이후 초고왕 구수왕제를 어때요? 이 말가르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신라 공격에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또 져요. 패배하게 하는데, 즉 마한왕이나 진왕의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무조건 군대를 이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보고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국가를 운영했구나.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담로제, 그러니까 백제의 담로제를 연구하려면 뭘 보는 거예요? 백제의 담로제를 연구하려면 백제의 초고왕 구수왕조를 보는 거예요. 초고왕 구수왕조를 보면 당시 어떤 식으로 백제가 담로를 운영했구나 알 수 있어요. 담로주에게 주는 권한, 담로주가 갖지 못한 권한을 막 거기에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담로 연구는 삼국사기 백제본기. 백제본기 어디입니까? 초고왕 구수왕조. 2, 3세기 초고왕 구수왕조가 바로 담로가 어떻게 통치했는가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성백제의 멸망과 부활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멸망하는 거예요? 165년 신라 잔의 망명과 160년 게르왕 죽음 이후 국권을 상실한다. 진왕이 담로지 임명이에요. 초고왕, 구수왕, 사반왕. 그래가지고 사만백제가 사만 통일전쟁에 동원됩니다. 담로주 권한이 뭐예요? 어떤 권한을 줍니까? 진왕이 행정권 줘요. 그 다음에 군사권 줍니다. 그 다음에 세수권을 줘요. 그 다음에 담로주가 안 주는 게 뭐예요? 안 주는 게 인사권을 안 줍니다. 왜 중요 직책에 대한 인사를 할 수 없어요. 사면권도 안 줘요. 사면권은 인사권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의교권을 안 줘요. 초고 구수왕 70년 정도 되는데 7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의교 행위를 못합니다. 백제본기를 보면은 70년 동안 한 건의 의교 관계도 없는 것은 되게 유일합니다. 의교권이 없었어요. 진짜 담로주가 의교권이 없었습니까? 그건 일본 서기를 봐도 알 수 있어요. 6세기에 일본 열도는 백제의 담로였습니다. 6세기에 일본 열도는 외국은 중국의 사실을 못 보냅니다. 의교권이 없었어요. 7세기에 소아마자가 일본 열도를 통일하고 의교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나라의 사실을 보였죠. 그러니까 담로주는 의교권이 없어요. 그럼 어디까지가 의교권이 있냐? 3안에서는 진왕, 마한왕, 변한왕, 진원왕 이 정도 돼야 급이 돼야 의교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권이 없습니다. 제사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70년 동안 한 번도 제사를 못 지내요. 그래서 담로주한테는 제사권을 안 줘요. 그 다음에 사냥권이 없습니다. 사냥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백성들과 하는 축제이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70년대 백제가 사냥을 많이 하는데 저 초고 구수왕조에는 단 한 번도 사냥을 못해요. 그러니까 담로주한테 사냥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담로주가 사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바꾸겠죠. 진왕이. 그 담로주 딴 사람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저런 정도가 담로주를 파견할 때 백제 왕이 지시한 게 아닌가 그럽니다. 그리고 인사권이 없는 걸로 볼 때 인사권을 마한왕이나 진왕이 행사하는데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기적으로 진왕이나 마한왕에게 국정을 보고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담로제는 세습이 돼요. 그 세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봉건제와 군현제 중간쯤 되지만은 세습이 된다는 걸로부터 봉건제와 더 유사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의 담로제는 중세 일본 봉건제의 기원이 돼요. 일본 봉건제가 어디서 왔는가? 백제 담로제에서 왔다. 그렇죠. 물론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저게 일본에 가서 진화하는 거죠. 진화해가지고 여러 가지 바뀌지만은 본래 2, 3세기에 담로주 권한과 권한 한계는 유와 같았다는 거죠. 한성백제의 멸망과 부활 두 번째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건 이제 대방군 설치로 부활하는 거예요. 3세기 초에 요동반도에 대방군이 설치되면서 요하유역 주민들이 이 대방군 설치를 피해가지고 한강변으로 이주해요. 황해도와 경기도로 이주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신라본기에 나타나는 3세기 초 말갈의 대공수예요. 그리고 말갈군이 드디어 3세기 초에 한강유역을 정복하게 된다. 234년에 고이추장이 한성백제 왕으로 즉위해요. 그리고 새 국가 건국을 통하여 국권을 회복합니다. 이게 바로 서울의 석천동 고분군이에요. 3, 4세기 말갈 고분군을 축조하는데 우리가 흔히 초기백제 고분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백제 고분군이 바로 말갈 고분군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져온 언어, 말갈 언어, 고구의 변방어였는데 사실은 이게 고조선 지역입니다. 그게 고조선 사람들이에요.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얘기도 할 텐데 이들의 언어를 비롯한 서울 경기 지역 문화 좀 더 확장하면 황해도 포함입니다. 황해도 경기도 포함하는 거예요. 이후 한국 문화의 표준이 돼요. 이 또한 좌평제를 반포하여 고이왕이 3세기 중반에 좌평제 반포하는데 이후 고려 조선을 거치며 한국 정치 구조의 기본이 됩니다. 과연 백제가 3세기 중반에 좌평제를 반포했느냐?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중국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사례를 보면은 3세기 중반에 좌평제를 반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중국 사례 어디에 백제가 3세기 중반에 좌평제 반포했다고 나옵니까? 제가 나중에 할 텐데 책을 잘 봐야 된다. 책을 잘 봐야 돼요. 아, 중국의 사례를 보면서 좌평제 반포가 3세기 중반이었구나. 중국 사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말갈 수도가 서울이었어요. 말갈의 문화가 한국 문화 표준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고이왕이 건국한 말갈 제국의 계승자다. 서울시청에 단 한 명의 동상을 세운다면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말갈 제국 계승, 말갈 제국의 건국 수립자인 고이왕의 동상이 들어서야 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알아야 됩니다. 이제 대방국 건국이에요. 대방국 건국은 고구려와 위나라 전쟁의 결과로 생기는 거예요. 황해도가 저 요동 지역에 대방군이 와서 관리가 통치하는 대방군 치하에 있어요. 그러다가 그 황해도에 있던 말갈이 고구려 위 전쟁에서 위가 패배합니다. 고구려 침공이 실패한 후인 258년에 한성백제 고이왕의 도움으로 대방국을 건국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해도가 이때 대방군을 건국하고 독립해요. 요동의 대방군은 그대로 남아있고 위나라 통치하에 남아있고 황해도가 대방국으로 독립을 하는 겁니다. 그럼 대방국으로 독립을 했으면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느냐?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나중에 얘기해 보시고. 대방국 보가공주가 나와요. 중간에. 보가공주 아버지가 누굽니까? 대방시조 나가락이에요. 보가공주가 나가로왕 딸입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대방국은 3세기 후반에 고구려가 황해도에 장수산성을 축정해요. 3세기 중반에 고구려 위 전쟁 후에 환도성이 폐허가 돼가지고 고구려가 지금의 대동강의 평양으로 천도합니다. 3세기 중반에 대동강의 평양으로 천도하고 그 후반이 되니까 밑에 황해도에 장수산성을 축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대방국 왕실이 버티지 못하고 서기 300년에 신라에 귀복하고 사라져요. 그래서 대방국은 3세기 후반에 삼왕이 어떻게 삼왕인지 압니까? 삼국사기 보고 아는 겁니다. 삼왕이 43년을 통치했어요. 그래 258년 대방국 건국, 300년 대방국 멸망. 그 43년이라는 기간은 견훤의 후백제나 궁예의 태봉보다 존속기간이 길어요. 우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달라의 사문이요. 15년 여름 4월 이찬 개원이 죽자 흥선을 이찬 임명했다. 흥선이 드디어 국정의 총책임자가 된 거예요. 한강유역 회군 후에 그 전에 회군했으니까 흥선이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이때 그 다음에 17년 시조묘 중수하고 뭐 백제 변경 침탈을 요구했는데 그 다음에 중역이 나와요. 172년 아달라의 삶 19년을 보면은 구도를 바진차 임명하고 구슬 일기차 임명하고 뭐 이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버류이사금 이단이 버류이사금인데 석시왕조인 중요한 직책에 임명이 돼요. 따라서
이때 인사를 단행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아달라의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찬 흥선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훗날의 보리사로입니다. 예, 흥선이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록이 나오는데 173년 아달라의 장 20년에 외여왕 비묘가 여름 5월에요. 혼인이 아닙니다. 여름 5월에 사신을 파견을 합니다. 왜 사신 파견입니까? 중해가 죽어요. 이때 중해가 죽은 직후예요. 중해가 죽으니까 중해가 몇 월에 죽는가? 2월에 죽는가요? 173년 2월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니까 왕비가 이 신라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 사신을 보냈어요. 그런데 신라에 가봐야 아달라의 다금은 거의 뭐 권력이 없는 그런 상태고 식물왕이고 이찬 흥선이 국가를 통치하고 이제 있는 상황인데 도와주기 어려웠을 거예요. 비미호의 그 야마대국은 임나가의 분국입니다. 임나가의 분국인데 이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임나가의 정권이 넘어갔는데 이거 도와주다가는 임나가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외교적 문제로. 그렇지만은 굉장히 중요해요. 173년에 외국이 대란이 발생합니다. 이게 한중일 사료 기념은 기준이 돼요. 123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이 기록 때문에 일본 서기의 연도를 다 아는 겁니다. 중해의 왕비였던 비미호는 6년 내란이 끝난 179년에 즉위합니다. 179년에 야마대 왕으로 즉위했는데 이게 바로 일본 서기 신공황후 원년이에요. 179년이. 그래서 저 외유왕 비미호 기록은 한중일 삼국의 연대를 하나로 맞추는 기준점이었다는 거죠. 정말로 보석같이 번쩍번쩍 빛나는 기록입니다. 저 기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기록 공백 후에 아달라의 다금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달라의 다금은 유명무실한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기록이 없고, 그리고 이찬 흥선이 국가를 10년 이상 통치한 겁니다. 자, 일본 서기 이해 수준에 관해서 한번 짚고 나가겠습니다. 어디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일본 서기 연도는 여기에 120년을 더하면 수정 기년으로는 뭐라고. 이 신공황후 46년조 사건은 백제 근초고왕에 해당하는데 뭐라고. 삼국사기에는 안 나오지만 근초고왕이 만을 정복하고 외국의 지수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일본 서기 이제 입문하는구나. 초보자 수준이에요. 처음으로 입문해서 아직 갈 길이 많이 멀다. 할 수 있어요. 이야, 저 사람 앞으로 갈 길이 멀다. 그러면 왜 5세기 전 일본 서기 기록 연도를 못 읽냐 이래요. 그 이유는 삼국사기를 못 읽기 때문에요. 일본 서기 기록 연도는 삼국사기와 비교해서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삼국사기 기록을 못 읽으니까 결국 일본 서기 기록을 못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5세기 일본 서기 사건 연도를 못 읽는 이유는 5세기 전 삼국사기 기록을 못 읽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처음에 입문했다. 갈 길이 멀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우리 국사교과서에 중고등학교 초중고 교과서에 신라사가 후기 신라 건국자인 뇌물이사금부터 나오고 전기신라가 없는 이유. 왜 17대 뇌물이사금부터 나오고 16대 흐레이사금까지는 없느냐 이거죠. 그 정기신라 400년이 없어요. 신라사가 절반이 뚝 잘려가지고 앞에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전기신라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기신라 400년 사를 다 이해했을 때 비로소 1대 박격거 때부터 16대 흐레이사금까지의 그 신라 역사가 국사교과서에 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에가 마지막인데 정기간사유학 마지막에 네 번째 다룰 것은 뭐가 나오냐면 9대 벌위사금, 10대 내사금, 11대 조분이사금 나와요. 여기까지가 정기가예요. 11대 조분이사금이 보여본 가야사회까지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첨예이사금이 등장하는데 12대 이때부터가 이제 뭐에 나오냐면 김해 대성동 고분군 시리즈에서 다루게 됩니다. 후기가야가 어떻게 건국이 되는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육하 원칙에 의하여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